전세권 등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경매 사이트를 보다 보니 임차인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실제 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 저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잘못돼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특별하게 해드릴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제가 이걸 발견하고 이렇게 강의를 시작해서 이걸 우리 학생들한테 설명해 주면서부터 제가 이걸 했는데 꼭 한번 유튜브로 한번 찍어서 해줘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봅니다. 일반인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경매하신 분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서 유튜브를 찍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차하죠, 임대. 근데 요즘은 전세한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다르죠, 분명히. 임대차 계약은 이렇게 하는 거죠. 주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죠. 그리고 잔금을 넣고 그 주택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꼭 전세권 등기, 주인의 동의 승낙해서 전세권 등기도 하세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예를 두 가지를 드려놨는데 한 가지를 먼저 해볼게요. 실제 사이트에서 제가 이걸 봤어요. 보고 이런 게 여러 건이 보이길래 안 되겠다. 내 학원생들한테라도 피해가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더니 실제 인물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1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해드려 볼게요. 갑소의 아파트가 있어요. 한 5억 한다 하자고요. 임차인이 한 3억에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단순히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만 하면 등기부에 써집니까? 안 써집니까? 안 써지겠죠. 등기를 안 했으니까. 주인하고 계약만 한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 임차인 A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분명히 들어갈 때는 중개사님도 등기부 등본이 깨끗하니까 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중개를 했겠죠.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물론 주인이 뭐 나쁜 생각을 했겠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뒤에 등기부 등본에 가등기라는 것이 설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빚을 못 갚았는가 또 가압류도 걸리기 시작하죠. 시가 생기고 나라에 세금을 안 내니까 압류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등기부 등본에는 써져요. 어떻게 써져요? 2번 가등기라고 써집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압류라고 써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압류라는 것도 써지겠네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서 경매로 넘어가요. 뭐 7번째가 될지 8번째가 될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입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일반 사람이나 저희 같은 사람은 이거 입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해드리면 이 가등기의 뜻을 알면 이해가 쉽죠. 이 가짜가 거짓 가짜가 아니고 임시 가짜입니다. 등기를 임시로 해놓은 거예요. 어쩔 때 하는 거냐? 가정해 볼게요. 갑소의 아파트가 5억이라고 했어요. 근데 B가 와서 이걸 사고 싶어요. 그런데 갑하고 B가 아는 사이에서 갑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야, 네 집 내가 5억에 사고 싶다. 나한테 팔래. 그러니까 사겠다 해요. 팔겠다 해요. 그런데 B가 뭐라고 했냐면, 야, 당장 내가 돈이 다 5억이 없으니까 일단 올해 내가 1억을 주고 내년이나 내가 너한테 다시 4억을 잔금을 줄게. 하죠. 그런데 갑이 오케이라고 승낙을 하면 B가 갑에게 1억이라는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주면서 지금 갑에게 소유권을 등기를 달라고 하면 줄까요? 주지 않겠죠. 아직 잔금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안 주니까 B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러지 말고 가등기 좀 해주라. 그러니까 갑이 알았다고 가등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B가 번등기를 치면 그때 가서 소유권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는 순위 확보 차원에서 해놓는다 그래요. 순위를 보장해 놓으려고. 뒤에다가 이 사람이 갑이 자기 재산을 팔아버리거나 다른 일이 생겼을 때 번등기를 하면 이 순서가 일이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가등기는 잘못하면 소유권을 뺏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등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특히나 진정한 소유권 이전 가등기라면 입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뺏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매에서는 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라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질 않아요. 말소 기준 권리만 된다면 거기서부터 소멸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가등기라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이 등기부상에서 말소 기준 권리는 가압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인수가 떨어져요. 인수. 뒤에는 소멸하겠죠. 그러니까 가압류부터는 소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에 인수하는 권리가 두 개나 있네요. 임차권 인수하는 건 아니지만 두 개가 있네요. 뭐예요? 돈 3억도 인수해야 되고 소유권도 뺏기는 일이 되다 보니까 아무도 입찰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 입찰하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문제가 많은 물건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것을 이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입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여기 찾아오신 분도 경매로 넘어갔는데 5억짜리 아파트가 1억까지 떨어져 누가 입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입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예방할 수 있어요. 가등기를 하든 뒤에다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이걸 아무 문제 없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차인이 처음에 주인하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전세권 등기를 해버리면 됩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말씀드렸죠. 예전 시간에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면 다 소멸해버려요. 뒤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도 해놓고 전세권으로 경매를 치든지 경매를 안 치더라도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만 하면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면 무조건 뒤에는 다 소멸하니까 전세권부터 이렇게 다 소멸을 해서 이 가등기도 인수가 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은 경매가 진행이 되면 이건 입찰이 가능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임차인이 임차에 들어갈 당시에 주인하고 합의해서 전세권 등기만 했다면 이게 경매로 넘어가서 아니면 주인이 어떤 일을 뒤에다 어떤 권리를 행사를 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은 지켜낼 수가 있었는데 임찰 당시에 전세권을 해놓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태로 경매가 넘어가 버리면 입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전세권 등기까지 꼭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려드리면 이래요. 이 그림도 똑같습니다. 갑의 주택, 아파트가 있는데 5억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여기 똑같이 3억의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가요.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님 보면 저희 일반인이 봐도 등기부 등본 이렇게 값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깨끗하니까 깨끗한 등기 등본이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님도 아무 문제 없는 물건이라고 중개를 하는 물건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전세권이 설정되는 거예요. 전세권. B가 설정이 돼요. 또 똑같은 방법으로 가압류도 설정되고 기타 등등 똑같겠죠. 위에 그림하고 같겠죠. 이런 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 등본에 똑같이 이렇게 써지겠죠. 전세권 B 3번 가압류 C 네 번째 압류 이렇게 써지고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쭉쭉쭉 되다가 어느 순간에 경매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전세권이 예를 들어서 2억의 전세를 설정을 했다 하자고요. 그런데 한 집에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전세권은 채권으로도 가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B가 A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못 받고 있으면 B가 요청을 하는 거야. 야, 그러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재산에 나 전세권 해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에서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런 그림도 많이 봤어요. 제가 사이트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경매로 넘어가서 이 B가 이 전세권자가 나 돈 주세요 하고 배당 요구를 전세권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가 돼서 이렇게 돼서 이것만 인수하면 되니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 B가 아무 말도 않고 쉽게 말하면 배당 요구도 않고 돈도 않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말소기준 권리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 버리냐면 말소기준 권리가 여기서 또 이렇게 뒤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인수로 떨어집니다. 당연히 뒤에는 소멸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부터 소멸하니까 여기서부터 소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봐보세요. 그러면 인수로 떨어지는데 이 임차인의 보증금도 인수를 해야 되고 전세권도 인수를 해야 되니까 결론은 5억짜리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5억 이하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얘가 배당록을 했다 하더라도 먼저 5억짜리 4억에 낙찰이 되면 얘가 먼저 2억을 가져가고 4억 중에 3억을 가져가고 얘 1억이 4억 낙찰되면 3억까지 가고 1억까지 가고 1억이 남잖아요. 그럼 이게 또 인수로 떨어져 버려요. 이게 결론은 뭐냐면 5억짜리 아파트에 5억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냥 깡통주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로 나서 5억짜리 5억 아파트 살 것 같으면 뭐하러 경매로 사니까 그냥 매매로 가서 사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입찰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임차인이 이때 당시에 여기에 계약서만 쓸 게 아니고 주인하고 합의해서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이 임차인이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 돈 달라는 요구만 해버리면 말소기준 권리가 돼서 어디서부터 소멸하냐면 여기서부터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또 전세권을 설정했을 지언정 이 임차인한테 전혀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임차인이 주인하고 계약했을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물건이 나중에 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이 뒤에다 이런 행위들을 해버리면 임차인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그런데 예방책은 뭐냐 했더니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 전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해놓는다면 이 뒤에다 주인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임차인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안타까운 현실인데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계약할 때 꼭 전세권 등기도 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허그라고 있죠. 보증금 보호해주는 나라에서 해주는 거요. 그 허그까지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인이 지금 이게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값이 못 주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허그에서는 어떻게 해요? 임차인이 그 허그에 가입해 놓으면 자기가 나가고 싶을 때 보증금을 받아서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전세권 설정을 꼭 하거나 아니면 허그까지 꼭 하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